이번 시간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 텐데요. 그동안 비마약성 진통제에 해당하는 아스피린, 엔세이드,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콕스 이니비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진통제에 해당하고요. 모든 진통제 중에서도 특히나 급성 통증 완화에 특히 효과적이고 확실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오피오이드 계열은요,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합니다. CNS에 작용하는데 제가 예전에 다 통증 경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자, 통증이 이제 전달되는 신경 경로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척수를 넘어가서 백지를 타고 가쪽 그리고 대부분은 앞쪽으로 쭉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시상도 걸치고 또 대뇌 피질 쪽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고스란히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라고 했고, 이게 다 오피오이드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오피오이드를 쓰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했었던 통증 억제 신경이 활성화되고 직접적으로 통증 전달 신경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오피오이드 진통제는요, 같은 수용체, 보통 뮤 리셉터로 진통 효과를 냅니다. 자, 뮤 리셉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통 효과는 대개 뮤 리셉터를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약물마다 발현 속도나 온셋이죠. 그리고 진통 효과, 거기다가 작용 시간, 듀레이션, 최적의 투여 경로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나 이 최적의 투여 경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따로 다룰 거고요. 보통 우리가 정맥이냐 경구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더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따로 다룰 거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중독인데요. 오피오이드를 쓰게 됐을 때 내가 중독되는 건 아닐까? 이제 이거를 걱정을 하시는데, 자, 의학적으로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이런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는 환자는 극히 드물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중독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표준적인 용량에 우리가 쓰던 용도대로만 쓴다면 중독될 확률 극히 드물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환자분이 너무 아파요.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의사가 이런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줄까봐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동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용도로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일단 중독의 가능성은 극히 드문데, 이 극히 드문 것 때문에 엄청난 통증을 참고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만성적인 통증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꾸준히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된다,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중독 가능성은 드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용량을 높일수록 용량 의존적으로 중독에 대한 가능성은 증가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또 걱정거리가 부작용이죠. 모든 약제에 있는 부작용인데, 일단 이 마약성 진통제를 썼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에는요, 오심, 구토, 가려움증, 그리고 변비가 가장 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 얘네들은 비교적 빠르게 적응이 되는 편이고요. 날록손이라고 하는 오피오이드의 기량제가 있죠. 이 기량제를 통해서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물에 대한 효과가 이 날록손으로 기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예외를 하나 설명드려 볼 텐데 바로 메페리딘입니다. 들어보셨죠? 자, 이 메페리딘이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제 중간 대사 산물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논메페리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논메페리딘은요, 특히나 우리가 고용량으로 메페리딘을 사용했을 때 많이 생기겠죠. 보통 이제 하루에 1g 넘게 사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심부전 환자의 경우는 이게 이제 축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이제 논메페리딘의 경우는
과흥분, 그리고 이제 환자분한테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논메페리딘에 의한 어떤 작용은 이 날록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날록손으로도 역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메페리딘을 선호해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흔한 부작용 말고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억제죠. 보통 호흡억제는 표준적인 용량에서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일단 나타나면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위험군, 그래서 우리가 고용량으로 오피오이드를 쓰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호흡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히 모니터링을 잘해야 됩니다. 자, 모니터링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한 산소 포화도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이 오피오이드에 의해서 이런 호흡 억제가 나타날 때는요, 환자분이 전형적으로 진정 효과랑 또 호흡 속도가 감소되는 게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산소 포화도가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정말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호흡 보조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환기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호흡 억제가 풀릴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벤틸레이터리 서포트를 열심히 계속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고용량을 쓰거나 또 여러 가지로 호흡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든지 이 날록손, 기량제를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적정의 개념인데요. 일단 오피오이드 그 효과는 용량에 의존적으로 나타나겠죠. 고용량으로 쓰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 말인데요. 같은 용량이더라도 사람마다 부작용이나 또 나타나는 진통 효과가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제한은 되어 있겠지만 사람마다 그 최적의 용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오피오이드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벤조디아제핀 같은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제를 같이 쓴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로 더 호흡 억제 같은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별, 사람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최적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적절한 용량을 찾고 이 용량에 대한 적절한 강력을 찾는 것, 이걸 우리가 적정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적절한 진통 효과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고 이 마약성 진통제를 씁니까? 그만큼 강력한 진통 효과를 얻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적절한 진통 효과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환자분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용량과 간격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뭔가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세요. 나에게 혹시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결국에는 어떤 솔직한 의사소통이 실패하게 되면요, 이런 최적화된 적정에 실패하게 되고 의료진 분들은 결국에는 환자분에게 부적절한 용량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환자분들이 의료진 분들에게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게 환자분에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정시에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PCA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약자거든요. 환자분이 진통을 조절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PCA 장치는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장착이 돼서 주입을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저로 쭉 지속적으로 주입이 되는 오피오이드 형태가 있고요. 또 굉장한 갑작스러운 통증이 진행이 된다. 그럼 이제 환자분이 필요할 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제 프로그램된 추가 용량이 들어가면서 급작스러운 통증도 조절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환자의 필요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접근은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나는 통증 관리할 때도 효과적이고요. 이제 어떤 입원 환자라도 뭔가 지속이 되고 좀 까다로운 통증이 지속이 된다.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굳이 병원만이 아니라 이제 전이암이 너무 이제 다루기 힘든 통증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어떤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통증을 케어할 때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